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현대 문인의 한 분이신 김동리의 단편 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동리, 달. 노를 저을 때마다 작은 나무배는 삐걱억 소리를 내며 검은 물 위로 미끄러져 흘러내렸다.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으나 동쪽 강원덕의 음울한 숲그늘은 칠야같이 강변을 뒤덮어 있었다. 물이 좀 흐르는가? 경보, 다리의 외삼촌은 머슴에게 이렇게 물었다. 예기소에서 합친 서천, 알천, 두 갈래 물은 금장나루를 지나자 다시 두 줄기로 벌어져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서쪽 넓은 바닥으로 퍼져 흐르는 것이 흐름의 줄거리로 보아서는 역시 형산강 본류로 되어 있었으나 그 수심에 있어서는 동쪽 줄기에 비길 나위가 없었다. 동쪽 줄기는 본디 바닥이 깊고 언덕이 높은 데다 두어마장 아래는 울창한 고목숲이 가로놓여 있고 그 숲머리에다 부뚝을 막아서 짙푸른 물은 호수같이 언제나 고요히 담겨 있었다. 흐르긴 좀 흐르는데. 한참 뒤에 앞집 머슴은 노잡은 손을 잠깐 쉬며 혼잣말같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언덕 위 숲속에서는 비드득 비드득 밤새가 울었다. 윗머리 나루에서 멱을 감던 사람도 거의 마을로 들어가 버린 모양으로 강가모래 위에 찬란히 오르던 모닥불도 어느덧 깜박깜박 사그라져 가고 있었다. 뱃머리를 좀 돌리게. 달리의 외삼촌은 장대로 물속을 더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뭐가 걸리는겨? 머슴이 고개를 돌이키며 물었다. 그러나 갈퀴 끝에 걸려 올란 것은 다리의 시체가 아니라 썩은 나무 토막이었다. 다리의 외삼촌은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여기서 빠지는 걸 똑똑히 보긴 봤다는가? 글쎄요, 수키가 봤다니까. 제 눈으로 못 보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젯밤 그들이 물레방앗간 곁에서 막 첫잠을 한숨이나 자고 났을 때 보위에서 처참한 계집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잠을 깨어 소리나는 곳을 찾아 뛰어왔을 때는 이미 물 위에 빈배 한 척만 덩그렇게 떠있을 뿐이었다. 아! 달이 물에 빠졌다. 달이 빠져 죽었다. 그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이렇게 외쳤다. 머리 위에는 11의 거진 하늘 가운데 와 있었다. 수키는 어디 갔어? 수킨. 그들은 조금 전 비명소리를 낸 것이 수키였음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다. 수키는 제 눈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달이 그 작은 나룻배를 타고 물 위에서 혼자 놀고 있다가 물속에 비친 달을 들여다보며 웃는 얼굴로 친구와 이야기하듯 무어라 중얼거리다 배에서 떨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 길로 여태껏 배는 삐걱억 삐걱억 소리를 내며 물 위에서 매물도는 것이나 어찌된 노릇인지 물밑에서 그 새하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반반히 누워있을 다리의 시체는 아직까지도 갈퀴 끝에 좀처럼 걸리지 않았다. 아, 물속에 무슨 굴이 있나 보다. 굴 속으로라도 끌려 들어갔는갑다. 다리의 외삼촌 경보는 한숨을 지었다. 다리는 달, 또 달뜨기라고도 불렀다. 그 어머니 모랭이 무당이 꿈에 달을 품고 낳은 아들이라 하여 그가 연하은 살 가까이 될 때까지 보통 달아 달아 하다가 10살이 넘어 간신히 글방에 넣을 수 있었을 때부터 그의 외삼촌 경보가 달뜨기란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었던 것이었다. 달뜨기 역시 달림으로부터 얻은 아이란 뜻이었다. 무당 모랭이가 달뜨기를 베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8배 전
과부된 지 5년 만에 그때까지 시름시름 까닭없이 앓고 있던 병 끝에 우연히 무당 귀신이 들려 새 무당이 났다고 한창 소문이 자자했던 그녀의 나이 갓 30살 됐을 때였다. 나온당이란 동네에서 굿을 마치고 물을 건너 숲속을 지나올 때였다. 같이 굿을 마치고 돌아오던 화랑, 그는 모랭이가 사는 분마을을 지나서 또 10리나 더 가야 할 사람이었다. 그와 어두운 숲속에서 지금의 다리를 베게 되었던 것이었다. 풀밭에는 너무 이슬이 자욱하여 보드라운 모랫바닥을 찾아 그들은 자리를 잡았던 것이었다. 고목이 울창한 숲을 휘돌아 붓도랑의 맑은 물은 흘러내리고 쉴 사이 없이 물레방아 바퀴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여자의 몸에는 시원한 강물이 흘러들기 시작하였던 것이었다. 보름 지난 둥근 다리, 시작도 끝도 없는 긴 강물처럼 여자의 온몸에 흘러드는 것이었다. 끝없는 강물이 자꾸 흘러내려 나중엔 달이 신랄같이 가늘어지고 있었다. 그 신랄 같은 달이 마저 흘러내리고 강물이 닿았을 때 여자의 배와 가슴 속엔 이미 그 달고 시원한 강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다. 여자의 몸엔 손끝까지 그 희고 싸늘한 달빛이 흘러내려 마침내 여자의 몸은 달 속에 흥건히 잠기고 말았고 그리하여 잠이 들었던 것이었다. 아, 신령님께서 나에게 달림을 점지하셨다. 모랭이는 혼자 속으로 굳게 믿었다. 그리하여 낳은 아이의 얼굴은 희고 둥글고 과연 보름달과 같이 아름다웠다. 모랭이는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자랑삼아 그를 달아 달아 하고 불렀다. 그러나 이 다리는 16살 먹던 해 늦은 봄에 그만 글방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글방의 사장님에게는 그해 17살 나던 정국이란 딸이 있었다. 그해 설에 다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사장님께 세배를 마치고 나오려니까 뜰 앞의 집 둥우리 사이에 숨어있던 정국이 그의 두루막 소매를 잡아당겼다. 놀라서 돌아다 보니 정국은 부끄러운 듯이 두 눈을 반쯤 내리감으며 웃는 얼굴로 새하얀 장우지로 조그맣게 싼 것을 다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져가서 펴봐라. 다리의 가슴이 와들와들 떨려 얼른 집으로 돌아와 그 종이에 싼 것을 펴보았다. 종이를 펴자 조그만 꽃주머니 하나가 나오고 꽃주머니 속에는 다시 첩첩이 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나왔다. 종이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선도사는 하도 높아 달도 반만 둥근데 그림자는 형산강 물속에 흐르는구나. 정국은 날마다 책을 펴놓고 앉아있지만 머릿속엔 그대 생각만 가득하여 애달플 뿐이다. 200의 암이 살아온가를 딴 것이었다. 다리는 벼랑간 정국이 왈칵 그리워졌다. 그는 기쁨에 못 이겨 그 꽃주머니를 허리끈에 차고 밖으로 나갔다. 꽃주머니 그거 어디서 났노? 수키가 대뜸 이렇게 물었다. 그의 15살 나던 수키는 집이 바로 다리네와 앞뒤에 있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다리에게 따르던 터이라 외사촌간이라 해도 친누이 동생처럼 그와는 가까이 지냈던 것이었다. 저기 누구한테 얻었어? 다리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어물거렸다. 저기 어디서? 수키는 갑자기 두 눈에 광채를 띠며 바짝 대들었다. 저기 누구한테. 다리는 수키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버렸다. 글방 앞 우물가에 살구꽃이 허옇게 핀 봄날 밤이었다. 선도산 마루에는 파란 초생달이 걸려 있었다. 다리는 정국과의 약속에 의하여 남몰래 혼자 글방에 나와 있었다. 조금 있으니
정국이 사뿐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어른 계시나? 다리는 숨을 죽여가며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목소리로 먼저 이렇게 물었다. 정국은 고개를 끄덕하였다. 사모님도? 정국은 고개를 돌렸다. 어디 가셨노? 저기 양산 좀 가셨다. 그럼 꽤 오래되겠구나. 정국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지금 뭘 하고 계시노? 다리는 한참 뒤에 숨을 새근거리며 또 이렇게 물었다. 주무신다. 정국은 의외로 침착한 목소리였다. 정국의 이 침착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은 다리는 그때야 비로소 정국의 얼굴을 바로 바라다 보았다. 다음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해서 입술이 닿게 되었는지는 깨닫지 못했다. 다만 간이 얼어붙는 것 같이 시리기만 했다. 정국은 눈을 사르르 내리감으며 반듯하게 드러누워 버렸다. 다리는 정국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그는 숨이 차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다리의 손이 들썩들썩하도록 정국의 가슴도 뛰고 있었다. 아, 이것이 무서운 꿈속이 아닐까? 다리는 괴로움에 못 이겨 문득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앞골목에서 개가 컹컹 짖었다. 구름이 지나가는지 방문에 검은 그림자가 비치었다. 다리는 정국의 가슴 위에 얹고 있던 손끝을 부르르 떨며 비슬비슬 방문 앞까지 와서는 부스스 방문을 열었다. 정국은 그새 잠이나 든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다리는 무슨 도망질을 치듯이 어두운 골목을 한숨에 달아나 버렸다. 이튿날 밤도 그들은 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났다. 정국의 연꽃같이 슬프고 아름다운 얼굴에는 어젯밤보다도 더 황홀한 미소가 떠돌고 있었다. 네 울아버지가 그렇게 무섭나? 정국이 어젯밤보다는 훨씬 대담한 태도로 이렇게 물었다. 니는 괜찮나? 울아버진 저녁에 내가 술상만 모아들여 놓으면 혼자서 부어 잡숫고 새벽까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주무신다. 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네 어젯밤에 개 짖는 소리 들었나? 정국은 대답 대신 다리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었다. 분머리 숲속에서는 밤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문에 또 어젯밤과 같은 검은 그림자가 비치었다. 달이 지는지도 몰랐다. 다리는 그만 돌아가리라 생각했다. 난 물에 빠져 죽어버릴 게다. 정국은 다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그러나 다리는 정국의 속삭임엔 지극히 무심한 얼굴로 니는 글재주가 있으니까 엉뚱스레도 이런 말을 불쑥했다. 니는 내가 죽으면 좋지. 정국은 또 이렇게 물었다. 니는 너희 어머니가 가라면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살겠나? 니는? 나는 싫다. 나도. 정국은 다리의 손목을 잡은 채 또 어젯밤과 같이 눈을 사르르 내리감으며 반반히 드러누워 버렸다. 다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정국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순간 가슴은 또 걷잡을 길 없이 뛰기 시작하여 끙끙 신음소리를 내도록 숨결도 괴로워졌다. 앞골목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다리는 또 어젯밤과 같이 방문 있는 곳으로 비슬비슬 달아나려 하였다. 그러나 정국은 다리의 손목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다. 정국은 자기 손에 힘을 주어서 다리의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누르게 하였다. 내가 꼭 죽을 걸 니는 모르나? 정국은 또 이렇게 물었다. 니는 그걸 어떻게 알아? 저절로 알아졌다. 언제부터? 금년 설에.
네가 우리 집에 세배를 다녀갔을 때부터 그 시를 지어준다며? 아니, 벌써 네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글 베러 왔을 때부터 난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다. 순간 다리는 정국이가 와락 무서워졌다. 그는 힘을 다하여 정국의 손을 뿌리쳐 버리고는 또 어젯밤에와 같이 어두운 골목으로 달아나 버렸다. 이튿날 저녁에 수기가 와서 득이 오빠, 너 정국이 쥐엄마 돌아온 거 아나? 하였다. 그러나 정국이의 어머니가 그 친정집으로 다니러 갔었다는 것을 수기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것부터 이상스러웠다. 모른다. 왜? 아까 저녁 때 돌아왔다. 하고 수기는 너희들의 비밀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너 그럼 뭐다 엿들었나? 다리에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다. 수키는 잠자코 고개를 수그려 버렸다. 순간 다리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그리고 전전날 밤에도 방문에 비치던 검은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마다 구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수키의 그림자였는지도 모른다고 헤아려졌다. 너 엄마한테도 말내지 마라. 저번에 그 꽃주머니 날 주문. 그래. 다리는 전국으로부터 얻은 꽃주머니를 수키에게 주었다. 그러나 바로 그 이튿날엔 다리와 전국과의 사이가 온 동네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런지 다시 한 달 뒤엔 전국이가 분머리 깊은 물속에 몸을 던지고 말았던 것이다. 전국이 죽은 뒤 한 해가 가까이 되도록 다리는 집안에서 시를 짓고만 처박혀 있었다. 전국이 죽은데 시묘살이를 하나? 하고 수기가 이따금와서 이죽거리곤 해도 다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다리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라고 수기는 생각하였다. 허구한 날을 어쩌면 그렇게 방 안에만 드러누워 배기는지 야릇한 노릇이라 하였다. 정국이가 죽은 지도 2해가 지난 뒤였다. 마을에는 골목마다 살구꽃이 허옇게 피어 있고 하늘에는 초여들의 새하얀 조각달이 걸려 있었다. 솔솔 부는 저녁바람은 찔레꽃 향기를 풍겨오고 언덕 위 어두운 숲속에서는 비드득 비드득 하고 밤새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를 들여다보던 순간 다리는 우연히 가슴이 찌르르 아픔을 깨닫게 되었다. 이튿날도 사흘째도 마찬가지였다. 상현달이 하연으로 기울 때까지 그는 하늘에 달이 걸린 밤이면 언제나 강가에 나와 있게 되었다. 수키가 어두운 숲그늘에 숨어서 다리의 동정을 살피며 따라다닌 것은 처음엔 그가 혹 물에 몸을 던질까 보아 그걸 지키노라 했던 것이라 하였다. 오빠, 너 요새도 정국이 생각을 하나? 어두운 강가에서 20알 달이 뜨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 다리에게 수키가 이렇게 물었다. 아니, 하고 달뜨은 의외로 경쾌한 목소리로 고개를 흔들었다. 거짓말. 아니. 다리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리질을 하였다. 그럼 왜 밤마다 혼자서 강가에만 나와 어정거리노? 달을 보려고. 거짓말. 다리는 잠자코 고개만 돌렸다. 그렇지만 정국이 살았을 땐 요새처럼 안 그랬지 뭐. 수키의 이 말엔 다리도 별로 아니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달뜨은 달을 보고 반드시 정국을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달을 보는 것만이 즐겁고 자꾸 그리운 것 같았다. 19에 20알 즈음하여 하늘의 달이 기울기 시작하면 그의 가슴은 그지없이 어둡고 쓸쓸하여졌다. 20사흘 나흘쯤엔 밤도 이슥하여
동쪽 하늘 끝에 떠오르는 금음달을 바라볼 땐 자기 자신이 임종이나 하는 것처럼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했다. 한 달에도 달을 못 보는 한 열흘 동안 그는 동면하는 파충류처럼 방 한구석에 이불을 뒤쓴 채 낮이고 밤이고 잠으로만 세월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초사흘, 초나흘께부터 다시 서쪽 하늘가에 신랄 같은 초생달이 비치기 시작하면 날로 더 차가는 달의 얼굴과 함께 그의 가슴은 차츰 부풀어 오르며 숨결도 높아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초아흘에부터 열아흘에까지 한 열흘 동안이 그에게 있어서는 행복의 절정인 듯 했다.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입맛도 잃고 정신도 어리뚱해진 듯 수키의 얼굴까지 피해가며 온 밤을 이슬에 한박 젖어 다니다 날이 부옇게 새어갈 무렵에야 휘휘한 걸음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오빠, 너 달한테 씨는 게지? 쉬다니. 몰라. 듣기 싫어. 다리는 수키를 바로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였다. 그러나 수키는 수키대로 다리의 얼굴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자꾸 더 보고 싶기만 했다. 나도 정국이처럼 다리한테 상사병이 들렸는갑다. 수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라도 속히 잊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좀처럼 잊혀지지가 않아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느라고 캄캄한 숲속 첩첩이 엉긴 찔레가지를 헤쳐가며 그의 뒤를 밟아다니곤 하였다. 오빠, 너 정말 그럴래? 뭘 그러노? 너 사람을 너무 괄시하지 마라. 다리는 말없이 수키의 손목을 잡았다. 캄캄한 숲속이었다. 어느 나무에선지 부엉이가 워헝워헝 울었고 찔레꽃이 만발한 붓도랑가 숲속에서는 비둘기들이 푸드득 푸드득 쉴 새 없이 대가지를 흔들었다. 아직도 달이 뜨려면 1시간가량이나 기다려야 하였다. 울울한 나뭇잎 사이사이로 내다배는 하늘에는 파란 별들이 숲속의 비밀이나 엿보려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한 달에 사흘밤씩만 내가 이 배를 빌리기로 했다. 다리는 나무 둥치에 메어둔 밧줄을 불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어두운데 오빠 너 배를 타나? 타면 어때? 여기 너 몇 길 서는 줄 아나? 2길. 그러지 말고 너 달 뜨거든 타라. 그럼 잘 가거라. 그는 한시라도 바삐 숙회 곁을 떠나려는 듯이 줄을 끄르자 곧 배에 올라 삐걱걱하고 노를 젓기 시작하였다. 언덕 위로 숲 사이로 허옇게 피어있던 찔레꽃도 거의 다 지고 밤이면 마을 여자들이 냇물을 찾아 나오게 되는 한여름이었다. 낮에 그 삼촌 경보와 함께 고모 모랭이 무당네 보리타작을 해주고 난 수키는 저녁을 마치자 곧 동무들과 더불어 냇물에 멱을 감으러 나와 있었던 것이다. 야, 빨리 씻고 나오너라. 달 뜨면 머슴아들한테 욕먹는다. 한아이가 수키 떨어 하는 말이었다. 아이들도 달 뜨도록 더 감지 와 그래. 수키는 그냥 물속에 남아있었다. 수키 니는 밤마다 멱을 감으러 댕기면서 뭘 그리 오래 감노? 또 다른 아이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들은 한꺼번에 깔깔깔 웃어대었다. 가스나도 지가 밤마다 멱을 감고 다니면서. 수키는 그 아이에게 눈을 흘기는 신용을 해배며 물 밖으로 나왔다. 윗머리에는 사내 아이들이 모래 위에 모닥불을 놓고 둘러서서 떠들고 있었다. 그들도 낮에 타작을 한 모양으로 옷을 벗어 불 위에 대고 있었다. 수키, 너희 달뜨기 오빤 낮에 뭘 하노? 한아이가 이렇게 물었다. 하긴 뭘 해. 웬종일 죽은 것 같이 늘어져 자기만 하지. 밥도 안 먹고.
밥이라니. 예, 저녁 때나 돼서 일어나면 겨우 미음 한 그릇밖에 못 먹는다. 그래도 주위 작은 아버지들이 그대로 보고두나. 그렇지만 어쩌겠노. 제절로 마음이 고쳐질 때까지 그냥 두고 보지. 그것도 병이라는데. 수키는 이런 말을 하며 그녀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오는 체 하다가 물레방앗간 곁에서 혼자 숲속으로 빠져들어와 버렸다. 낮이라도 사람 하나 겨우 지나다닐 만큼 뚫려있는 숲속길이라 나뭇가지와 가시덤불이 낯을 긁고 머리를 찌르곤 하였다. 드기가 아직 있을까? 벌써 어디로 배를 저어 가버렸을까? 수키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눌러가며 다리의 조그만 배가 메어 있는 곳을 찾아갔다. 철버덩 물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잠잠하였다. 나무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끼역 까르륵 끼릭 하고 까치가 놀란 듯이 두어 소리 지저귀곤 다시 잠잠해졌다. 까치 둥우리가 헐리어지는 소리였는지도 모른다고 수키는 생각하였다. 철버덩 또 물소리가 났다. 그러자 분명히 그 늙은 감나무에서 푹감이 떨어지는 물소리임을 깨달았다. 물 위로 길다랗게 뻗쳐나가다 반쯤 썩어서 부러진 늙은 감나무 가지 위엔 새파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푹감이 떨어지는 거구나. 수키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으나 그 늙은 감나무 둥치에 메어두었을 다리의 조그만 나뭇배는 이미 거기 있지 않았다. 아이도 그새 배를 끌러 갔구나. 수키는 그 먹탕같이 새카만 강물을 바라보며 혼자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날따라 다리가 한결같이 더 야속하기만 했다. 앞숲에서 뻐꾸기가 울었다. 뿔꿀 뿔꿀 다람쥐처럼 나무에 오르내릴 수 있으면 하고 수키는 생각하였다. 그녀는 저 까치 둥우리가 있는 높은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달이 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려 보았으면 싶었다. 나뭇잎을 한 입 두 입 따서 나중 달이 오거든 다리의 머리 위에 떨어뜨려 봤으면 싶었다. 달은 놀라서 나무 위를 쳐다볼 것이다. 그러면 자기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아, 그렇게 달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즐거울까. 수키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다시 강가로 나왔다. 열일의 딸이 하늘 한가운데 나와 있을 때였다. 수키는 어두운 숲그늘을 타고 강가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강물 위에는 다리가 작은 배 위에서 조용히 노를 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달빛에 반사되어 거울같이 희고 둥글며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빙글빙글 웃는 얼굴로 물속에 비친 달을 들여다보며 무어라 중얼중얼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흡사 누구와 무슨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 그의 얼굴은 어떤 즐거움에 빛나고 있었다. 달뜨기 시방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수키는 생각하였다. 꿈속에서 정국이와 만나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겐지도 모른다고 수키는 생각하였다. 다리는 물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묻고 있는 모양이었다. 오냐 하고 고개를 끄덕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러는 순간이었다. 다리는 배에서 물속으로 떨어지며 있는 것이었다. 수키는 마치 꿈속에서와 같이 소리를 지르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한참 동안은 숨이 막힌 채 튀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배는 어젯밤 다리가 떨어졌다는 자리에서 다시 매물 돌았다. 그 위치에서 아래로 몇 번이나 갈퀴를 넣어 보았으나 헛일이었다. 여기서 위로 거슬러 올라갔을 리는 만무지 하면서 역시 위로도 갈퀴를 넣어보지 않는 데가 없었다. 김도령, 김도령. 보 아랫머리에 무당 모랭이가 횃불을 쳐들고 그들을 찾아 올라오고 있었다.
아직 나오지 않나? 무당은 강언덕에서 소리를 질렀다. 배는 말없이 언덕에 닿았다. 자, 이걸 잡고 내려오소. 달의 외삼촌 경보는 언덕에서 배에 올라타려는 무당에게 장대를 건네주었다. 세 사람을 태운 배는 아까보다 좀 더 삐걱억 소리를 내며 물 위로 미끄러졌다. 여기는 물이 몇 길이나 서노? 무당은 횃불로 물 위를 휘휘 비춰보며 이렇게 물었다. 두 길은 설걸. 동생이 대답했다. 횃불을 들으니 더 어두운 것 같소. 머슴이 중얼거렸다. 횃불을 꺼버릴까? 무당이 물었다. 꺼버리소. 머슴이 대답했다. 18애니까 달이 곧 뜨겠지. 경보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무당은 또 숲에 가려 그렇지. 18의 딸이 여태 있을라고. 횃불가지를 물 위에 던져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해 조알에 정국이가 빠졌을 때는 1시간도 못 돼서 시체를 건져냈죠. 머슴이 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 말이지. 물속의 무슨 이무기굴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 같아. 경보가 할 수 없는 듯이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다. 얄궂다, 얄궂지요. 머슴도 이상해 못 베기겠다는 듯이 또다시 고개를 기웃거렸다. 무당은 말없이 검은 물 위만 멍멍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지 말고 구슬 한번 해주이소. 머슴이 또 이런 말을 했다. 구슬하재도 시체를 먼저 건져 놓아야지. 동생이 무당의 대답을 가로막았다. 그럼 정국의 구슬 먼저 해주이소. 머슴이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경보도 참 정국이가 데려갔는갑다 하며 무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당의 얼굴에는 숲 위를 솟아오르는 달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넉나간 사람처럼 숲 쪽으로 얼굴을 쳐들고만 있었다. 아니 누님, 정국이 굿을 먼저 해주면 어떨까? 무당을 보고 경보가 또 한 번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까부터 갑자기 무슨 귀신이라도 홀린 듯한 얼굴이었다. 갑자기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채 어떤 한 가지 생각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모양이었다. 숲 위를 둥실 올라온 달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환하게 비췄을 때였다. 그녀는 갑자기 놀란 듯이 배에서 왈칵 뛰어 일어나며 야! 저기 달이! 하고 목이 터지도록 고함을 질렀다. 두 사람도 손에서 갈퀴와 노를 놓아버리고 무당이 손을 들어 가리키는 쪽을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바다같이 깊고 어두운 숲을 위에 주름살 한 가닥 없이 활짝 핀 달의 얼굴은 과연 떠올라 있는 것이었다. 세 사람은 물속의 달을 아주 잊은 것처럼 하늘의 달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간 생명의 근원적 의미와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짧은 이야기.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